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네, 조금 전 마감한 코스피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코스피가 오늘은 4%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5,164.57에 마감을 했고요.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6% 안팎 하락하면서 15만 전자, 84만 닉스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인공지능 AI발 글로벌 불안 심리가 확산하면서 코스피가 4% 가까이 급락을 했고요. 코스닥도 3.6% 내린 1,108.41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증시 소식, 마감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동반 하락을 해서 코스피는 5,163.57 그리고 코스닥은 1,108.41에 종료가 됐습니다.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동반 하락했고요. 환율은 18.8원 올라서 1,469원을 기록했습니다. 저희 자세한 증시와 환율 소식은 취재기자 잠시 후에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의 오간 돈이 공천 대가이거나 정치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다만 명 씨가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황금폰을 숨긴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네, 창원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조금 전 선고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창원지법 형사사부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두 사람이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를 통해 주고받은 8,070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볼 것인지가 관심이었는데요. 재판부는 공천 대가이거나 정치 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의 다수결로 결정됐고 김 전 의원은 여성으로서 우월한 상황이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을 제외한 다른 공천위원에게 공천을 부탁한 증거도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명 씨가 김 전 의원 공천에 절대적이거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 없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돈은 급여 또는 채무 변제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으로부터 2억 4천만 원을 받았다며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금액이 미래한국연구소의 운영자금으로 쓰였고 명태균 씨나 김영선 전 의원에게 귀속됐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두 사람의 공천을 위해서 노력한 증거도 없다며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에 따라 명태균 씨는 이른바 황금폰을 숨기도록 처남에게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선고 직후에 명 씨는 가짜뉴스 피해를 심하게 봤다며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김 전 의원은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가 가짜 공익 제보자라며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지방법원에서 YTN 최상입니다.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1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걸 두고 정치권 공방이 치열합니다. 민주당은 합당 여파로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거취 결단을 둘러싼 잡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정치권이 다시 양분되는 모습이죠. 네,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기간 마지막 날인 어제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날 엮어보겠다고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냈다는 글을 SNS에 남기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은 정치검찰 조작 기소에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먼지털이식 수사였다는 사실을 검찰 스스로 인정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벌인 무리한 수사와 인권 침해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항소 포기는 총체적인 범죄 진상규명 포기 선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검찰청 해체를 앞두고 권력 수사를 스스로 알아서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쯤 되면 검찰의 자포자기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모두 없애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도 주장했는데요. 여야 원내대표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윤석열 검찰이 공소시효조차 끝난 사건을 징검다리 삼아 정적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벌인 조작 기소의 당연한
결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비리 재판의 공소 취소로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한 빌드업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수사 조작기소 의혹 규명을, 국민의힘은 대장동 위례신도시 사건 항소 포기 진상규명을 명분으로 각각 특검 카드도 꺼내들었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과 합당 논의를 둘러싸고 민주당은 물론 혁신당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죠. 네, 정청래 대표가 합당 제안에 대한 전당원 여론조사와 토론회 등을 꺼내들었지만 민주당 내 갑론을박은 여전합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시간이 갈수록 합당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며 원칙 없는 합당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친명계를 중심으로 합당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덧셈의 정치라며 두둔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당 최고위원들 사이에선 어제 조국 대표를 향해 숙주, 알박기 등으로 표현한 이현주 최고위원을 향한 비판이 터져나왔고 조국 대표 역시 음모론이라며 당이 작다고 자존심까지 없는 건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정청래 대표는 자신은 합당을 제안한 거고 지금은 말을 아낄 때라며 거듭 경청을 강조했습니다. 잠시 뒤 초선 의원들과 간담회를 시작으로 내일은 당내 중진 의원, 오는 10일엔 재선 의원 모임인 더민재와 잇따라 만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개혁 후속입법 관련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제를 수사관으로 일원화하고 공소청에 보안수사 요구권을 주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자신의 거취 결단 요구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죠. 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당내에서 재신임이나 사퇴 요구를 받아온 장동혁 대표, 조금 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장 대표는 내일까지 누구라도 본인에게 재신임이나 사퇴를 요구하면 곧바로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원들이 사퇴하라고 하거나 재신임을 받지 못하면 당 대표직은 물론 국회의원직도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다만 거취 표명을 요구하는 의원이나 단체장 역시 정치적 생명을 걸어야 한다고 했는데 사퇴를 요구해온 오세훈 서울시장과 당내 친한계, 소장파 의원 등을 겨냥한 거로 풀이됩니다. 같은 시각 토론회 참석을 위해 국회를 찾은 오세훈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참 실망스럽다며 당의 노선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직을 걸라고 한 건 공직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고 꼬집었습니다. 장 대표가 거취 결단 요구에 의원직까지 걸며 일종의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와 함께 당 내홍 수습 국면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 역시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망국적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1급 체제를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늘 SNS에는 투기성 비거주 1주택을 겨냥해 경고성 글을 올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이 대통령의 발언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조금 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망국적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수도권 1급 체제 타파에 달려있다고 말했는데요. 지난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격차가 100만 명을 넘었다는 조사 결과를 들며 수도권이 인구와 자원을 소용돌이처럼 빨아들이는 체제는 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에 교통 등 인프라 정리에 속도를 내고 공공기관 이전 준비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기업의 지방 투자를 대대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 체계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생각났다며 지방에 이전한 공공기관에는 구내식당을 만들지 않고 외부 식당을 이용하게 하는 대신 직원들에게 밥값을 지원해주는 방법을 검토해보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앞서 SNS로 더 직접적인 부동산 메시지도 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새벽 SNS에 다주택을 압박했더니 1주택자들의 갈라타기가 꿈틀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정부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 종료를 못 박자 이른바 상급지로 옮겨가려는 장세가 형성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도 주거용이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거라고 적었습니다. 실거주용이 아닌 초기 목적으로 서울, 강남 등 인기 지역의 아파트 등을 사들이는 데 대해 경고장을 날린 걸로 해석됩니다.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제도 등을 손볼 가능성을 열어둔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폐지가 잘한 조치라는 응답이 61%로 잘못한 조치라는 27%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서울 도심과 수도권 핵심 지역을 통틀어 6만 가구를 공급하는 129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효과가 있을 거란 평가가 47%, 없을 것 같다는 평가가 44%였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폐지 방침에 여론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 대통령의 고강도 메시지는 당분간 계속될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재판부의 퇴거 요청에 불응해 지난해 감치 15일을 선고받고 최근 구금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감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변호사 측은 지난 3일 대법원에 감치 집행 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앞서 이 변호사 측은 감치 선고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항고 기각 결정에도 불복해 재항고한 상황이어서 재항고와 집행 정지 신청 모두 대법원이 심리하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내란 혐의 재판 항소심을 맡을 전담재판부 구성이 확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3차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무작위 추천 방식을 통해 특례법상 전담재판부로 형사 1부와 형사 12부를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 1부는 사법연수원 24기인 윤성식 판사와 29기 민성철 판사 그리고 36기 이동현 판사로 형사 12부는 26기 이승철 판사와 29기 조진구 판사 그리고 34기 김민아 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공천 헌금 1억 원 의혹과 관련해 오늘 오전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서울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는데 추가 수사를 이어가면서 뇌물죄 적용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현정 기자. 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입니다. 네, 경찰이 오늘 오전에 구속영장을 동시에 신청한 거죠? 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쯤 서울중앙지검에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 의원과 김병기 의원이 1억 원의 처리 방향을 상의하는 내용의 녹취가 공개되며 의혹이 처음 불거진 지 약 한 달여 만입니다. 경찰은 두 사람에게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고 추가 수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최종 송치되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말 강 의원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경찰은 관련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또 최근에는 김 전 시의원이 측근이나 가족기업 직원 명의로 강 의원에게 1억 3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네, 이번 신청한 구속영장에 적힌 혐의 내용도 파악됐습니까? 네,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을 둘러싸고는 다른 여러 의혹도 제기된 상태지만 경찰은 이번 구속영장엔 공천헌금 1억 원 관련 혐의만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관련 금품 전달이 있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건데 판례상 공천은 공무가 아니라 당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을 때 적용하는 뇌물죄 대신 사무와 연관된 배임 관련 혐의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와 함께 각각 적용했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양형 기준으로 보면 배임죄는 뇌물죄보다는 형량이 낮은 편입니다. 경찰은 일단 명확한 법 적용을 고려해 이번엔 배임죄로 영장을 신청했는데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거쳐 최종 송치되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지켜볼 부분입니다. 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도 정리해 주시죠. 네, 피의자들의 입장이 다소 엇갈리고는 있지만 경찰은 두 사람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 등 혐의가 어느 정도는 입증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강 의원은 사무국장이었던 남모 씨의 보고를 받고서야 돈을 받은 사실을 알았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해명해왔습니다. 그런데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직접 1억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고 이후 강 의원이 먼저 제안해 쪼개기 후원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남 전 사무국장 역시 강 의원 지시로 차에 쇼핑백을 실었으며 1억 원은 전세 자금에 사용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진술을 교차 분석한 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과 관련 실무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다만 검찰도 관련 법리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만큼 법원에 영장이 청구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강선호 의원의 경우 현역 의원이라 영장 심사까지 남은 절차가 있죠? 네, 맞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현역 의원 신분이라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은 불체포 특권이 있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검토한 후 청구하면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이 제가한 체포동의 요청서가 국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 이후 구속 여부는 법원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강선우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선 따로 입장을 밝힌 적은 없고 앞선 출석 때도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김경전 시의원의 경우 서울시의회에서 제명이 의결된 일반인이어서 검찰에서도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곧바로 영장 실질 심사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김경전 시의원에 관련해서는 여전히 남은 수사도 남아있죠. 네, 우선 김경전 시의원은 지난 2023년에도 강서구청장 보궐에 출마하기 위해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최근에서야 새롭게 불거졌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이른바 황금 PC 속 녹취엔 민주당 의원 최소 7명과 민주당 당직자들이 거론됐고 경찰은 일부 인물들을 부른 데 이어 현재 추가 소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선우 의원 의혹에도 연루된 무소속 김병기 의원은 아직 첫 소환 조사도 받지 않았지만 경찰은 13개에 달하는 다양한 의혹이 있어 준비가 필요하다며 뜸을 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김 의원에게 대비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경찰이 이런 우려를 씻어낼 수 있을지 앞으로 추가 수사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내홍이 최고조에 달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내일까지 재신임이나 사퇴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곧바로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원들이 사퇴하라고 하면 당 대표직도 국회의원직도 내려놓겠다면서 다만 자신에게 재신임을 요구한 그 사람도 정치 생명을 걸라고 조건을 붙였습니다. 리더십 위기가 불거질 때마다 24시간 필리버스터, 단식 등으로 돌파구를 찾아왔는데 이번에 던진 승부수는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그 목소리로 정치원 시작합니다. 내일까지 누구라도 제 사퇴와 재신임을 요구한다면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원의 뜻을 물어 당원들께서 저를 사퇴하라고 하거나 재신임하지 않는다면 저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국회의원직에서도 물러나겠습니다. 다만 저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온 한민수 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내일까지 누군가가 재신임을 요구하면 전당원 투표를 하고 재신임을 못 받으면 의원직까지 사퇴하겠다. 장동혁 대표가 승부수를 띄운 것 같은데 조건이 붙어 있어요? 예, 저도 방송 오기 전에 직접 봤습니다. 예. 장동혁 대표 하는 기자회견을 봤는데 사실 좀 생각했던 것보다 좀 강한 어조고 또 내용이 좀 굉장히 강합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은 사퇴 또는 재신임을 요구한 의원들이나 단체장은 그 요구에 따라서 오늘 내일 중으로 한다면은 투표를 묻겠다 했잖아요. 전당원 투표. 그런데 조건이 붙었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말하는 의원이나 단체장도 정치적 생명을 걸라. 이 정도까지는 예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안이 있는 경우가 사실 좀 이례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신이 그런 말 하려면 당신도 그에 대한 책임을 져라. 이래 되다 보니까 지금 의원들이 좀 굉장히 이 기장을 보면서 여러 가지 혼돈 또는 당황스러움 또는 자기 생각을 정리할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지금 여기 YTN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 잠시 또 우리 그 의원들의 이 생각을 좀 보면서 들어왔는데 네. 우리가 지금 어떤 쪽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런 좀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우리 의원들의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고 제 생각도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국민들의 생각이나 언론의 또 평가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당원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여론이나 또는 언론의 평가도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이제 오늘 또 많이 평가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보면서 우리 의원들도 생각을 좀 이제 이렇게 모아가면서 좀 표현을 정리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또 바로 입장을 냈죠. 입장을 냈더라고요. 네, 예. 실망스럽다. 국민들이 의원직을 주셨고 시장직을 주셨는데 그 자리를 걸고 당의 노선 변화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했거든요. 이 오세훈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간만에 제가 오세훈 시장이 좀 제대로 지적한 것 같아요. 제가 깜빡 속을 뻔했습니다. 누구에게요? 장동혁한테요. 왜냐하면 좀 전에 우리 YTN의 자막에도 장동혁 승부수? 저 그런 줄 알았어요. 보통 승부수라 하면은 조건 없이 내가 우리 당원들에게 나의 거취를 물어보겠다.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근데 조건이 저도 뭐 기자 출신 아닙니까? 꼼꼼히 기사 읽었는데 너무 조건이 많아요. 일단은 내일까지입니다. 네. 모레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글피도 요구하면 안 되고 내일까지 요구를 해야 돼요. 또 요구하는 사람은 저는 그래도 왜 장동혁 대표가 본인 대표직뿐만 아니고 지역구 의원들, 국민들이 선출해진 국회의원제까지 걸까 했더니 걸어놔야 내일까지 요구할 사람이 없는 걸로 보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는 사람은 똑같이 단체장은 단체장 직을 걸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직을 걸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시 또 당원들의 신임을 묻겠다. 아마 이분은 자신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고성국과 전환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강성 지지층, 윤어게인 세력들이 지금 그냥 포진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원들 설사 가더라도 본인은 재신임 받을 거라는 자신이 있고 그 사이에 꼭 내일까지 요구하는 사람들은 모두 똑같이 책임지고 물러나라. 그런데 이거는 승부수가 아니고 제가 쭉 장동혁 대표를 다른 당입니다만 지켜봤어요. 우리 대통령님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회담하는 장에도 제가 가서 그 용산 대통령실에 당시에 가서 봤는데 겉과 속이 참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제안은 한마디로 승부수가 아니라 당당하지 못한 비겁한 얘기입니다. 좀 비겁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일까지 자신의 직을 걸고 장동혁 대표에게 사퇴를 요구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나와야 되겠죠. 만약에 당당한 정치인이 있으면. 그런데 저는 오세훈 시장이 간만에 옳은 소리 했다고 한 게 아니 당대표의 책임을 져라. 물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원도 물을 수 있는 거고 국회의원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해명을 하는 게 당당한 거지. 너 나한테 요구했으니까 너도 걸어. 지금 오세훈 시장은 공천 안 주려고 저는 작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입장에 뭐라고 냈습니까? 물러나라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실망스럽다라고 지금 했습니다. 없잖아요. 오세훈 시장도 고민할 겁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제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요. 웃겨, 제 웃음이 나오는데 무슨 일 제1야당 대표가 저렇게 정치를 합니까? 꼼수로. 그래서 다 걸고 나와봐라 그런 건데 정치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좀 타당입니다마는 국민의힘이 참 한심합니다. 나에게 사퇴를 요구하려면 너의 직도 걸어라. 그 내일까지. 내일까지. 이 조건을 수용할 의원들이 있을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잠시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초선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의제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서는데요. 현장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 민초 소속 28명이 지난달 23일 절차적 정당성 없는 독단적인 합당 추진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었고요. 지난 2일에도 초선 모임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상당수 의원이 합당 논의를 중단하거나 지방선거 이후에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초선 의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청래 대표의 모습도 보이고요. 네,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또 두 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고 있었는데요. 과연 이 내용이 수습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배현진 의원이 윤리위에 제소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픽 함께 보겠습니다.
네, 앞서 배현진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한 전 대표 제명을 반대하는 성명을 냈는데요. 배현진 의원이 당의 결정과 반대되는 입장을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발표해서 여론을 조작했다는 내용이 제소 신청서에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전화했다니까요. 배현진 의원한테? 펄펄 뛰더라고요. 배치된 입장 얘기하면 안 돼요? 서울시당 위원장은 권한이 크니까 네. 근데 배현진 의원이 친한계로 알려져 있으니까 서울시당 위원장의 그 목을 조르겠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조선국 씨가 네. 한동훈 다음에는 오세훈이다. 그 다음에 배현진이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찍어서 얘기했었잖아요. 빨리 선거 모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지 윤리위는 또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심의하는 것은 윤리위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에 국민의힘 내용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데 친한계로 꼽히는 배현진 의원이 지난달 30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사실이 이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왜 이제야 알려진 거죠? 저도 어제 알았습니다. 예. 그런데 배현진 의원이 저희한테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어제 알게 되면서 많이 놀랬죠. 근데 그 이유가 아까 그 설명하신 대로 그 서울시당 전체의 의사를 좀 왜곡했다. 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서울시당의 그런 당원들이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에 반대하는 것처럼 그것을 몰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이런 예를 들거든요. 그 민주당도 지금 정청래 대표 지금 합당 논의하고 있죠. 그런데 최고위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최고위원들이 그 최고위원들 회의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민주당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민주당의 일당 독재 체제 뭐 이런 걸 비판을 한 적 있잖아요. 이재명 체제 이렇게 할 때. 그런데 이제 배현진 의원께서 그러면 그 상황에서 했던 그런 많은 표현들이 거기에 대해서 윤리가 재단을 하기 시작하면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라든지 정치적 소신은 무엇이 될까요? 자, 우리가 언어를 하고 하는 데 있어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존중하는 게 우리 민주사회죠. 그러니까 기자님들도 기사를 쓸 때 어떻게 씁니까? 자기가 좀 나름 쓸 때 우리 정치인들이 좀 불편한 기사가 나오더라도 그걸 문제 삼지 않고 좀 넘어가는 이유는 이게 바로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배현진 의원은 그런 표현을 그렇게 잣대를 댔을 때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떤 느낌이 들게 하고 어떤 표현이었을 때는 제명의 사유가 되고 그 제소에서 사유가 되고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폭넓게 인정되는 거죠. 특히 국회의원이 정치인인 경우는. 그런데 이렇게 배우원이 이런 정도의 사유로 어떤 큰 어떤 실착이라는 보다는 이런 사유로 이렇게 제소가 됐다는 자체가 사실 충격이었죠. 그래서 배현진 의원께서 물론 지금 뭐 표현하신 대로 저희들 당에는 뭐 친한계니 뭐 대안과 미래, 뭐 소신파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당권파 이래가지고. 근데 민주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의견이 다 다르잖아요. 지금도 방금 그 초선들 모임하는 모임도 왜 모인지 저는 알거든요. 정청래 대표의 합당의 방향에 반대하는 분들이 대화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초선들과의 대화도 지금 당대표가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합당을 하려는 이 표현을 또는 그 방향을 공감시킬 수 있을까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 목소리 내는 초선들에 대해서 뭐 어떤 잣대를 들이댈 수 있나요? 당대표의 생각과 다르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당이 이런 쪽으로 지금 바꾸 방향이 가는 데서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을 부러워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배현진 의원이 의미하는 바는 사실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고 또 친한동훈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은 사실 권한이 좀 막강하죠. 그렇습니다. 네, 이번 공천에 있어서 서울시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텐데 이런 배현진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했다. 그리고 그 윤리위원회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결정한 곳이기도 하잖아요. 뭐 앞으로 좀 이따가 얘기 또 나누겠습니다만 우리 정 의원이 말씀하셨으니까 좀 전에 화면에 나오듯이 초선 의원들 합당 지금 제안한 상태입니다. 제안한 상태에서도 거기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니까 서로 의견을 듣고 또 설득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정당 구성원들이죠. 뭐 일부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뭐 방송 인터뷰 같은 데 가서 대표에 우리 당대표에 뭐 거취 얘기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장동혁 대표처럼 우리 정청래 대표가 당신도 직을 걸어 나 재신임 내일까지 이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맞지 않은 것 같고 저는 저도 오늘 알았는데 배현진 의원 서울시당위원장 권한이 있습니다. 48개 서울 지역 선거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선거 관리도 하고 공천 진행 과정에서 여러 공정한 세팅도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저는 이게 수순 같아요. 그리고 내일까지 만약에 없으면 저는 있으면은 그 사람 직을 걸라고 하면서 장동혁 대표가
재신임 당원 투표를 하겠죠. 예. 그리고 거기서 이긴다면은 표현이 거칩니다만 피해 숙청을 다시 시작할 거라고 봅니다. 피해 숙청.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없다 내일까지, 내일 자정까지인가요? 몇 시까지인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시간은 제시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내일까지 없으면 마치 본인이 이제 이걸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사건은 일단락이 된 것처럼 밀어붙일 겁니다. 그러면 저는 배현진 의원이 지금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아예 뭐 사실상 제명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처음에 김종혁 최고위원이 당무인가에서 받은 징계가 당원권 정지 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배현진 의원이 이렇게 윤리위에서 논의를 시작해서 다음 달쯤이나 아니면 4월쯤 가서 2년 정지를 때려버리십시오.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음 총선에 출마를 못합니다. 그럼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난 위기에 처하거든요. 그걸 필두로 뭐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배현진 의원 한 명뿐이겠습니까? 저는 계속적으로 결국은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이 드라이브를 걸어서 한동훈 대표 제명 이후에 친한계의 씨를 말리겠다. 그냥 윤어게인 세력만 남겨놓겠다. 이런 작심을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피해 숙청이라는 좀 무서운 단어를 쓰셨는데 이제 친한계 속가내기 작업이 시작된 것 같다라는 개인적 의견을 주시긴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그런데 어제 또 다른 화두도 던지기도 했는데 다음 키워드에서 확인해 보시죠. 어제 장동혁 대표 이번 지방선거부터 현재 만 18세인 선거 연령을 고1 나이인 16세로 낮추자고 주장했습니다. 선거 연령 낮추자는 건 보통 진보 진영에서 주장하던 건데 어떤 이유일까요?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 판단에 있어 성인들의 결코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얼마 전 지난 31일 국민의힘은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면서 선거 교육을 반대한 바 있습니다. 선거 교육은 반대하는데 선거 연령은 과감히 낮춘다. 교육 현장에 대한 깊은 성찰도 고민도 없는 자기 모순의 극치입니다. 문제로 제기했던 교실의 정치화 지금 이 문제 해결됐다고 보세요? 그 문제? 학생들이 이 정치적인 예를 들어 투표권을 갖게 되면 그에 대해서 나름의 또 그 식견을 갖게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교사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정치 성향만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려는 그런 시도는 좀 오히려 막아지지 않을까라는. 네, 오늘은 직을 걸겠다고 한 장동혁 대표. 어제는 또 갑자기 새로운 이슈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16세,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에게도 투표권을 주자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보통 선거 연령 낮추자는 거는 진보 진영에서 하던 거고 보수 진영에선 반대해 왔잖아요. 예, 좀 그런 경향을 보였죠. 그리고 어제 교섭단체 연설을 하실 때 이 부분이 상당히 화제가 많이 됐어요. 민주당 의원님들도 좀 많이 놀라시던데요. 왜냐하면 우리 보수 정당이 국민의힘에서 이런 제안을 할 거라고는 민주당도 예상을 전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제가 또 교총회장 출신이고 교육에 종사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치라는 영역이 들어오면 사실은 학생들도 나름 생각을 가지는 건 맞아요. 아까 장동혁 대표 표현대로 선도적으로 제안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학생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 청소년들의. 그 부분은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정치가 어떤 현상을 보이고 있냐면요. 극단적 대립. 그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 그 선거판에 굉장히 이렇게 좀 볼성사놀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학업을 담당하고 있고 또 아직까지 선생님들에게 배움을 가지고 있는 학생의 입장에서 이 정치라는 영역이 들어오는 것이 투표권을 준다는 것은 권리를 행사하게 해주는 부분으로 보기에는 좀 우리가 민감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선도적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는 거라 보는데요. 이 부분은 물론 저희들이 제안하는 것이고 민주당도 반대를 딱 대놓고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이런 말 하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지. 그러면 이 부분은 정말로 좀 숙고가 필요하다. 물론 뭐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유치원생은 4살과 5살이 큰 차이를 보이죠.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한 살의 차이 의미보다는 학생일 때 그 한 살의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 연령이 한두 살 떨어지는 부분은 정말로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제안을 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우리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들, 교육자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논의가 필요하고 숙고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국민의힘이 전교조 교육의 문제를 삼고 교실의 정치화를 문제 삼더니 이제 와서 왜 16세로 낮추냐 그 순수성이 의심된다는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놀란 이유는
와, 사람이 저렇게 겉과 속이 다르구나. 정말 저렇게 제1야당 대표가 해도 되나? 저런 문제는 심사숙고하고 그리고 일관된 정당의 모습과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이 앵커 말씀하신 대로 불과 지금 한 4, 5일 전이었을 거예요. 지난 1월 31일이니까. 교육부에서 초중고 학생들을 상대로 선거 교육을 시키자. 올바른 뭐 선거랄지 정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극렬하게 반대한 게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논평도 냈어요. 교육부 장관 비판하면서. 근데 며칠 됐어요. 지금 오늘이 며칠입니까?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당대표란 분이 갑자기 지금 만 18세인데 18세가 20년 총선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두 살을 확 낮추는 걸 지금 제안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순수하고 진정성을 믿을 수 있을까요? 순수하지 않다면 그 저희는 뭐라고 보세요? 아마 저분들 생각에는 저렇게 던져놓으면은 그 뭔가 지방선거 앞두고 또 젊은 층에서 뭐 저희 국민의힘이 좀 달리 보이지 않을까 이런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 정말 저런 그런 의심하고 싶지 않은데 왜냐하면 당대표가 저런 걸 던지려면은 당과 정책적 궤가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해왔던 뭐 교사의 정치 참여도 반대해왔고 학생들 선거교육도 반대해왔고 그러면 저걸 16세가 아니고 지금 18세를 20세로 높이자 이렇게 하면은 궤가 맞아요. 그런데 18세, 16세 낮추자? 이거는 우리 국민 누가 믿겠습니까? 저거는 어찌 보면 전형적인 포퓰리즘 같은데 장도혁 대표님이 진심으로 저 생각한다면 당의 정책이나 지시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 당과 다른 당들과 정말 진지하게 교육이나 이렇게 논의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툭 던져놓고 아마 저렇게 던져놓은 이유가 어제 장동혁 대표의 교육단 대표에서 끝까지 있었어요. 근데 뭐 박수치는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 좀 쳤잖아요. 근데 1시간 가까이 하더라고요. 들을 말이 한마디도 없었어요. 기승전 이재명 대통령 공격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제1야당 대표의 1시간 가까운 32페이지 대소단체 연설문에 국민보다 이재명 대통령님 이름이 함자가 더 많습니다.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는데 이거는 좀 가려보겠다. 이렇게 던져놓은 건데 진정성을 정말 저는 아주 짙게 의심합니다. 예, 16세로 선거 연령을 낮추자는 장동혁 대표의 제안 어떤 저의가 있을지 한번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과 야당 사이에 부동산 정책 공방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마귀의 영혼을 빼앗긴 것 아니냐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오늘 청와대에 마귀가 한둘이 아니라며 맞받았는데 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 대통령은 오늘 회적 SNS에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겁니다. 수십만 다주택자들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에게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냐며.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마귀의 영혼을 판 사람들이라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청와대에도 내각에도 마귀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국민은 마귀가 아닙니다. 진짜 마귀가 누구인지 국민은 압니다. 부동산 정책의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정치를 빼면 됩니다. 여기 참모진 중에서 몇 분들은 본인 스스로 매물도 내놓고 그러고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오늘 새벽에는 1시에 부동산 관련 SNS 글을 올렸습니다. 거주하는 집이 아니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것도 좋은 선택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앞선 이재명 대통령의 그 마귀 발언에 대해서 또 반박 입장을 냈어요. 예. 청와대에 마귀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뜻이죠? 그러니까 청와대에 마귀 많다는 거는 지금 어디 참모들이나 있는 분들,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도 지금 다주택자들이 많은데 사실 이제 강제적 권고 보다는 좀 정책적 시스템으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마귀라는 표현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자극적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 돈이 마귀라고 하니까 투기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청년들의 그런 영혼을 빼앗고 또 청년들의 어떤 그 미래를 박탈하는 그러니까 그 투기에 돈의 맛을 들인 마귀다 이런 의미의 표현인 것 같아요. 네. 좀 자극적이긴 하지만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가 이 집의 문제라는 것, 집값의 문제라는 것은 너무나 국민들에게 절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평생을 모아도 안 되는 이 현상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때도요, 그 다주택자 이거 처분 권고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참모들이 실제로 많이 버텼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부터 좀 실천하고 먼저 몸은 보이지도 않고 그쪽은 권고하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래서 우리 지금 부동산이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을 죄인시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과연 맞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최근에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요 부동산에 정말 뭘 하나 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와의 한번 전쟁을 한번 이겨보겠다는 거 이런 표현까지 하셨잖아요.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느낌의 말을 하셨잖아요. 못할 것 같습니까? 이런 메시지를 연일내셨죠. 자신감도 맞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늘 말하듯이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만큼 대통령께서 지금 이 부동산에 좀 사활을 걸고 있지 않느냐. 근데 국민들이 볼 때 이게 득표가 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다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어떻게 보면 좋은 눈으로 바라보진 않잖아요. 그 심리도 이용한 것이 아니냐 보입니다. 네, 관련 여론조사가 오늘 나왔는데요. 그래픽 함께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NBS 조사 기준으로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먼저 부동산 대책 평가에 대한 그래픽 먼저 보겠습니다. 효과가 있을 것이다 47%, 효과가 없을 것이다 44%로 나왔는데요. 이에 따른 것인지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늘 상당히 높게 나왔거든요. 대통령이 연일 나오는 메시지가 좀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럼요. 있고 저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47%밖에 저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 때 뭐 아무것도 안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버티면 그대로 갈 것이다. 그런데 그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코스피 5천 할 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부터 해서 얼마나 대통령님을 조롱하고 모욕했습니까? 달성했잖아요. 이재명은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이해가 잘 안 되고 못 알아듣겠으면 그냥 외워라. 이재명은 합니다. 저는 부동산 잡습니다. 잡고 아마 못 들어보신 것 같은데 저는 당대표 계실 때 대변인하면서 여러 차례 들은 말씀 중에 하나가 대통령께서 대표이실 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돈은 마귀와 같다. 공직자들은 그걸 멀리해야 된다. 마귀에게 예전에 강연에서 그렇게 하셨죠. 그럼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안 되고 먹히면 안 된다. 이거 저희들 데리고 비공개 회의 때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선출직 공직자, 임명직 공직자 마찬가지고 국민들을 섬겨야 되는 사람은 돈을 마귀처럼 알려고 했는데 이 국민의힘은 이 얘기를 잘 못 들었는지 아니면 본인들이 마귀에 쌓여 있는지는 몰라도 그냥 섬뜩한 것 같아요. 흠칫 놀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야의 문제로 정치적 공방할 게 있어요. 소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망국적 부동산 투기 세력을 잡겠다. 우리 청년 세대, 신혼부부, 30, 40대 집을 못 사서 피눈물을 흘리는 서민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분들을 위해서 다주택자들, 투기 세력들, 모든 다주택자가 아닙니다. 투기를 일삼는 다주택자들을 잡겠다는 거예요. 중과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투기 세력의 근본을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국민의힘이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정 의원이 말씀한 것처럼 여기에는 대통령께 힘을 실어줘야죠. 이게 왜 여야의 문제입니까? 저는 그래서 장동혁 대표나 이런 분들이 자꾸 발목 잡으려고 하는데 발목 잡을 것도 따로 있는 겁니다. 적어도 정말 전체 국민을 위한 거. 그 한 줌도 안 되는 투기 세력들, 다주택자들 편에 서가지고 국민의힘이 제일 야당으로서 존립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절대 다수의 국민들 편에 서야지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신 고쳐먹고 똑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다주택자를 마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제 투기 세력, 그렇습니다. 투기하는 그 성향을 마귀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제가 장동혁 대표가 그걸 못 알아들으면 그냥 외우라니까요. 왜 못 알아듣습니까? 대통령 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꾸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그냥 외우세요. 이재명 대통령은 한다,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합니다라고 외우라는 네, 한민수 의원님의 개인적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가서 민주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두고 정청래 대표가 직접 진화에 나서곤 있지만 반발이 쉽게 잦아들진 않는 모습인데요. 숙주를 거론한 이현주 최고위원을 향해 조국혁신당은 숙주 정치의 원천 기술자란 말로 맞받았습니다.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특정인의 대권 놀이에 우리 민주당을 숙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차기 알박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당 숙주 삼아서 정치하는 데는 가장
그 능숙하신 분이 예. 그분이 아마 당정이 한 7번, 8번 바뀌었죠. 민주당으로 시작해서 국민의힘, 바른정당, 1인 정당 창당도 했어요. 전진인가 뭐 했다가 뭐 미래통합당 그리고 국민의힘 있다가 민주당으로 오셨잖아요. 예. 정당을 숙주 삼는 원천 기술 보유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조국혁신당과 저에 대한 비난과 조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당에 대한 예의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당이 작다고 자존심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속히 내부를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조국혁신당의 기분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숙주라는 게 기생물에게 영양분을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을 숙주로 이용한다는 건 정당에 기생한다는 거잖아요. 상당히 좀 나쁜 뜻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논란? 뭐 결론적으로 신장식 우리 의원 말씀하신 게 좀 자극적이긴 하죠. 물론 이현주 최고위원이 지금 합당을 너무 극렬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표현들이 서로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좀 우군 아닌가요? 우군이라고 보고 있죠. 근데 조국 대표는 오늘 우당에게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말을 계속 하고 있다라면서 자중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 이게 아무래도 이 크기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의 이해관계라든지 너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너무 장기화돼 버리면 이 상처가 되거든요. 그럼 그 당원들이 받는 상처가 큽니다. 우리 의원들은 다음에 또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고 또 논의를 하면서 마음을 좁혀갈 수 있을지 몰라도 당원들은 상처를 받게 만약에 합당이 만약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하는 것보다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거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자당끼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최고위원이 당대표에게 뭐 이야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당이니까 그런 이야기 있을지 몰라도 상대당 특히 우적인 그런 우리가 좋은 우호적 관계를 갖고 있는 당과의 관계에서 이런 표현들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저희가 보기 좋은 장면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은 저희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덧셈 정치를 하는 모습. 그러니까 합쳐서 같이 가겠다는 데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 국민의 뭐 다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민주당의 좀 부러운 점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명청 갈등이 좀 분출한다. 이렇게 언론에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박찬대 전 원내대표와 비공개 만찬을 갖는다고 하거든요. 그럼 정청래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고 계시니까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앞서 말씀하신 명청 이런 부분은 그 명칭 자체는 일부 언론이 씁니다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저희들은 모두가 친명이고 우리 대통령님이 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 시대 민주당이 과거에 야당 대표 때 그때는 분명히 반명이 있었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파들 반명이죠. 아니 우리 당대표를 정치검찰에 잡아가라고 한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당원들이 다 심판했습니다. 저도 심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당에. 우리는 모두가 대통령님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모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찬대 전 원내대표 아마 일전에 일정을 잡았다가 전임 원내대표 이제 지도부 아니었습니까? 당시에 같이 했던 분들을 모셔가지고 대통령께서 격려도 하는 식사 자리 갔고요. 앞서서 이현주 최고위원 숙주 발언 이런 부분들은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최고위원들 일부가 한 3분 정도가 절차라는 게 그겁니다. 이제 당대표가 이런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왜 사전에 공유를 안 했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지도부 내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상당히 일리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대표도 물론 보완의 필요성 이런 부분 때문에 불가피했지만 거기에 대한 사과한다. 그래서 1대1로 만나서도 다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얘기했고. 그러니까 절차나 아니면 뭐 합당을 지방선거 전에 빨리 해야 된다. 지금 제한한 상태니까요. 아니면 합당은 지방선거 이후에 추진하는 게 좋겠다. 전 충분히 그런 논의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현주 최고위원처럼 절차나 합당 추진의 시기를 얘기할 수 있지만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정책적 협조를 많이 한 정당 아닙니까? 저희들이 국민의힘의 무도한 필리버스터를 저희들이 강제로 종료시킬 때도 협력한 정당 아닙니까? 개혁 입법도 할 때 거기에 대해서는 좀 들으면 불쾌할 만한 표현을 쓴 거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바로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또 숙주라는 표현을 쓴 거는 그 역시 또 자제하는 게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정 싸움은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021년 말 특별 사면으로 석방된 뒤에 2022년 3월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내온 대구 사저가 최근 가압류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4년 전 박 전 대통령의 이사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대통령!
존경하는 달성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구 시민 여러분, 박근혜입니다. 제가 달성에 오면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돌봐드리겠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고, 대지 1676, 연면적 712제곱미터 규모로 엘리베이터가 있는 주거용 건물과 3개 동의 부속 건축물이 딸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박 전 대통령 명의로 매입을 진행했었는데 당시에 25억 원을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대표에게 빌렸지만 이 가운데 10억 원을 갚지 못했고 가압류 소송으로 이어진 겁니다. 25억 원을 저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썼습니다. 나머지 10억 원도 곧 보내시겠구나 라고 한 게 저희가 무려 4년을 기다렸습니다. 4년을. 네, 장동혁 대표 단식장에 깜짝 등장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10억 원을 못 갚아서 대구사저가 가로세로 연구소 가압류를 당했다, 이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이게 유영하 의원이 많이 좀 관여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살고 계신 그 부분은 유영하 우리 의원께서 많이 지금 같이 있습니다. 예, 워낙 있는데 측근이니까요. 그때 20억을 빌려가지고 일단 거처를 마련했는데 결론적으로는 10억을 못 갚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10억 중에서 가로 세월호 연구소 몫이 1억 원이 있고 김 대표 몫이 9억, 합치면 10억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게 갚아지지 않으니까 가로세로 연구소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겠죠. 그냥 가압류가 들어온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앞으로 이제 이 대구 지역, 이 지역에서 본인이 이제 다 여생을 보내셔야 되고, 또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어떻게든 그 TK 지역에서 영향을 행사를 할 수 있는 전직 대통령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을 어떻게 좀 예우하고 모실 거에 대한 부분들이 그쪽 지역에서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돈 문제가 걸리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상당히 지금 이 부분에서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니겠느냐. 좀 안타까운 소식으로 받아들일 것 같아요. 빚을 못 갚아서 박 전 대통령 대구 사저가 가압류됐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이제 안타까울 수 있고, 박 전 대통령께서는 지금 장동혁 대표 단식장에 등장을 하면서 유영하 의원 대구 공천설까지 나왔던 상황이었잖아요. 저는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당시에 단식을 끝낼 수 있는 출구 전략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 박근혜, 특히 좀 공교롭게도 국민으로 탄핵받은 대통령이 왔는데 또 탄핵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키겠다고 막 국민의힘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와가지고 단식 그만하세요 하니까 정말 빛의 속도로 망설이지도 않고 예 그러겠습니다 했어요. 그러고 풀었는데 전 이렇게 거액이 빌린 돈이 갚지 않은 것도 몰랐고 무슨 가로세로 연구소에 김세희라는 사람이 이렇게 돈을 10억씩이나 낸지도 몰랐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건 뭐 갚아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장동혁 대표가 집도 6채나 있어요. 다주택자입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감사함을 느낀다면은 본인이 일단 조금 변제를 해보는 것도 어떤가. 제가 뭐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본인 단식도 끝내게 해주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 존경하는 마음도 있을 테니까 한번 검토를 해봐도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수입이 없으신 거죠?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좀 변제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한민수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원 한민수 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스피가 4% 가까이 급락하며 다시 5,160선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6% 안팎으로 하락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코스닥 지수도 3% 넘게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증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오늘은 코스피가 큰 폭으로 떨어졌네요. 네, 이번 주 들어 코스피는 급락과 급등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전날 5,370선까지 치솟았던 지수는 개장 직후 2% 넘게 하락하며 5,250선으로 출발했습니다. 장중 들어 내림폭은 더욱 커졌고 5,200선도 무너졌는데요. 결국 어제보다 4% 가까이 하락한 5,163포인트로 정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6조 원 넘게 사들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조 원, 2조 원어치를 매도하면서 지수를 방어하지 못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이 40%에 달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급락했습니다. 전날 17만 원에 다가섰던 삼성전자는 5% 넘게 떨어지며 15만 9천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6% 하락해 84만 원대로 떨어졌는데요. 현대차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 시가총액 상위 기업 대부분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3.6% 떨어지며 1,108포인트로 내려앉았습니다. 미국 증시, 특히 기술주가 인공지능 산업의 수익성 우려에 연이틀 하락하자 우리 증시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대규모 매도하면서 원달러 환율도 뛰어올랐습니다. 환율은 어제보다 18원 넘게 상승한 1,469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달 22일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내란 혐의 재판 항소심을 맡을 전담재판부가 정해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은 어제 이어 오늘 6차 공판기일이 열렸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유서연 기자,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원이 발표됐죠?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낮 1시 반부터 내란전담재판부 최종 구성을 위한 세 번째 전체 판사회의를 열었는데요. 1시간 만에 결과가 나왔는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13개 재판부 가운데 2개의 전담재판부, 판사 6명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 1부는 사법연수원 24기인 윤성식 판사와 29기 민성철 판사, 그리고 36기 이동현 판사, 형사 12부는 26기 이승철 판사와 29기 조진구 판사, 그리고 34기 김민아 판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윤성식 판사는 이번 대법관 후보로도 추천된 인물입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동기인 사법연수원 17기 출신 판사 등은 이번 추첨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전담 재판부는 법관 정기 인사일인 오는 23일부터 가동되는데요. 기존의 형사 1부와 12부에서 맡고 있던 사건들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6차 공판기일이 오늘 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을 조성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띄웠다는 의혹인데요. 이 재판은 군사상 기밀 등을 이유로 재판 초반 피고인들에 대한 인정신문이 끝난 뒤에는 비공개 진행 중입니다. 오늘 재판의 증인신문도 역시 비공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특검법상 1심 선고를 기소일로부터 6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 만큼 빠른 재판 진행을 예고했는데요. 지난 2일과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릴레이 재판이 진행됐고 오는 9일에도 재판이 예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오후엔 김건희 씨 측근으로 불리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2차 공판 준비기일도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6.3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함께 추진하려면 이번 달 중하순까지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출산, 고령화, 기후위기, 지역소멸 이런 큰 문제가 우리한테 왔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가 들어가 있는 헌법 정신이 전혀 없습니다. 지방선거와 같이 하려면 최소한 2월 중하순까지는 국민투표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대통령 뜻도 분명했습니다. 저랑 이야기 여러 차례 했는데 청와대의 정무수석도 좀 움직이기 시작했고 민주당의 원내대표도 비로소 국민투표법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장동혁 대표가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가지고 헌법 개정 얘기하는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라고 개헌 생각하는구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유튜버인 전한길 씨와 조석한 시일안의 공개 토론회를 열고 부정선거론자들의 추태를 한 번에 종식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전 씨가 최근 유튜브에서 4대4 끝장 토론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4명이 아니라 40명을 데려와도 괜찮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부정선거론자들은 음모론을 통해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정치적 이익을 취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이어나가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제 오후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불이 난 가운데 경찰과 소방 등이 오늘 2차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어제 감식에서는 3층에 있는 제빵기계 근처에서 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오늘 이곳을 중심으로 화재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경훈 기자, 지금 합동 감식은 끝난 겁니까? 예, 그제 오후 불이 난 SPC 삼립 시화공장에 대한 합동 감식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진행됐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합동 감식은 3시간 만인 오후 2시쯤 모두 종료됐습니다. 어제는 경찰 과학수사대, 소방과 가스안전공사에서 30명 정도 참여했는데 오늘은 여기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공사도 참여해 전체 24명 규모로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어제 1차 감식에서는 건물 안 잔해물을 치우며 진입로를 확보했고 공장 3층과 4층으로 가며 2시간가량 감식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3층에 있는 빵 모양을 잡는 정형기와 오븐 근처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까지 추정되는 화재 원인이 있습니까? 네, 어제 감식에서 대략적인 발화 지점까지는 추정됐지만 구체적인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 등은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장 3층 정형기와 오븐 근처를 중심으로 더욱 자세한 감식을 벌였는데요. 오븐과 수십 미터 떨어진 배기구에서도 불꽃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는 만큼 배기구도 정밀 감식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불이 시작됐는지 밝히는 게 관건인데 조사 당국은 화재 원인 규명과 동시에 안전 규정을 준수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재 화재로 인해 공장 가동은 완전히 멈춘 상태지만 일부 행정부서 직원 등은 출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직원 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경찰은 다른 직원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충남 서천에서 SUV를 몰다가 후진으로 건물로 돌진해 2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고령인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착각해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SUV가 후진하던 중 갑자기 방향을 틀더니 건너편에 있는 건물로 돌진합니다. 이 사고로 건물 앞에서 채소를 팔던 70대 여성이 숨졌고 여동생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70대 남성 A씨. 경찰 조사 결과 음주나 약물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경찰의 안과를 가려다가 길을 지나쳐 차를 후진했고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화면을 보면 브레이크 등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도 이 점을 주목했습니다. 차를 직접 운전해본 결과 브레이크 작동에는 이상이 없었고 블랙박스에서는 급가속할 때 나는 엔진음이 녹음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페달 5조작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판단하기는 브레이크를 밟을 것을 악셀레라를 밟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도 사고 당시 영상을 확인한 뒤 본인이 착각해 가속 페달을 밟은 것 같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신청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퇴사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며 직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던 서울 강남의 유명 치과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형사 입건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병원장은 이 직원을 발로 차고 1시간 이상 벽을 보고 서 있게 하는 등의 가혹 행위를 하고 3억 원이 넘는 임금도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염혜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서울 강남의 유명 치과병원에서 병원장이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하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제가 면접을 보러 갔을 때는 환자들이 대기하는 공간에 나와서 다 보는 앞에서 그냥 소리를 치더라고요. 직원들과 소통할 때 인이어라는 거를 쓰고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기록이 안 남도록 뭐 욕을 한다거나. 고용노동부가 2달 동안 현장 감독을 해보니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CCTV에 병원장이 직원을 세워두고 옷걸이 봉으로 벽과 문을 내리치고 다리를 발로 차는 장면이 찍혔고, SNS 단체 대화방에는 전응아, 쓰레기 같은 욕설과 폭언이 난무했습니다. 업무 중에 실수하면 벽을 보고 1~2시간 이상 서 있도록 하고 많게는 20장까지 반성문을 쓰게 했습니다. 근로 계약도 멋대로였습니다. 퇴사 30일 전에 서면 신청하지 않으면 어긴 날짜만큼 하루 일당의 절반씩 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는데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병원장은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 원을 요구하는 등 퇴사자 5명에게 669만 원을 받아 챙겼고 11명에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이 정한 것보다 더 많은 연장 근로를 시켜놓고 임금은 3억 2천만 원이나 체불하기도 했습니다. 노동부는 폭행과 위약 예정 계약 등 6건의 범죄 행위에 대해 형사 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선 과태료 1,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경찰이 공천 헌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 신청했습니다. 네,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심을 받는 김경전 서울시 의원도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 포함이 됐는데요. 과연 실제 신병 확보까지 이어질지 경찰 출입하는 정현우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찰이 신병 확보에 나선 게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 만이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9시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는데 대상이 몇 명일지 관심이 쏠렸었는데 일단 2명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공천원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 그리고 제공자로 지목됐던 김경전 시의원 이렇게 2명이었습니다. 강선우 의원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며 김병기 의원과 대화를 나눈 녹취가 공개돼서 의혹이 제기된 지 한 달여 만인데요. 그 사이 의혹을 받는 김경전 시의원이 지난해 12월 31일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10여일 만에 귀국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결국 그 이후로 수사가 계속 이어지다가 이렇게 한 달여 만에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선 건데요. 일단 경찰은 사전에 검찰과 실무 협의도 했다고 밝혔는데 검찰도 조만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신청된 구속영장에는 혐의 내용이 좀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네, 일단 김경 전 시의원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본류에 해당했던 1억 공천원금 사건만 이번 구속영장 신청 사유에 포함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공천 관련 금품 전달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경찰은 판례상 공천이 공무가 아니라 당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주고받을 때 적용되는 뇌물죄 대신에 사무에 해당하는 배임수 증제 혐의를 적용해서 이렇게 영장을 신청했다는 건데요. 기본적인 양형 기준을 봤을 때 배임수 증제 혐의가 뇌물죄보다는 일단은 형량이 낮은 편입니다. 준비한 그래픽을 보시면 1억 원의 배임 혐의가 적용이 된다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징역 2에서 4년의 징역이나 혹은 10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의 징역이 선고가 가능합니다. 5간 1억 원을 뇌물로 대신 판단한다면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은 기본적으로 각각 징역 7에서 10년 그리고 징역 2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 사이를 받게 됩니다. 검찰은 일단 명확한 법 적용을 위해서 이번에는 배임죄로 영장을 쳤다고 했지만 법리 검토 등을 거쳐서 최종 송치 때에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검토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동안 뭐 돈인 줄 몰랐다, 몰랐을 리 없다, 받은 돈을 전세 자금에 썼다, 아니다. 그동안 진술이 다 엇갈렸잖아요. 경찰이 물증을 확보했습니까? 네, 일단 물증 확보가 중요한 이유는 법원에서 이렇게 구속영장을 발부할지를 판단을 할 때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이렇게 영장을 발부하기 때문인데요. 2022년 1월 김경전 시의원이 현금 1억 원을 줬고 3달 뒤 강선우 의원이 돈을 돌려줬다는 의혹입니다.
벌써 4년이 지난 사건이라서 입증이 가능할지 관심이 많이 쏠렸었는데요. 일단 확인해보니 수사팀 관계자는 이번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진술만이 아닌 물증으로도 혐의 입증을 시도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관련자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인 만큼 이 물증이 무엇인지 또 법원을 설득할 만한 그러한 증거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일단 보시면은 강선 의원의 경우 김 전 시의원이 건넨 쇼핑백에 돈이 들었던 사실을 애초에 몰랐고 3달 뒤 김경전 시의원에게서 공천 관련해서 항의를 받고 난 이후에 알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김경전 시의원 같은 경우는 강선 의원의 요청으로 직접 이렇게 금품을 전달했고 남모 씨가 요구해서 돈을 줬다는 건데 강 의원에게 직접 쇼핑백을 다시 건넸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남 씨는 금품 전달 경위 자체를 알지 못하고 강 의원이 전세 자금으로 그 돈을 쓴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이 3명 가운데 경찰은 이번에 남 씨에 대해서만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는데요. 일단 최종적으로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닌 만큼 계속해서 이렇게 수사 상황을 보면서 추후에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등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관련자 3명 가운데 경찰이 2명을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데 강선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이라 불체포 특권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김경시 의원부터 좀 보면은 일단 시의회에서 제명이 되기도 했고 일반인 신분이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이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은 조만간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되게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강선 의원의 경우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있어서 지금같이 국회 회기 때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구금되거나 체포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게 된다면 대통령이 제가한 체포동의 요청서가 법무부에서 국회로 넘어가고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내용이 보고된 뒤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됩니다. 여기서 과반 출석의 과반 동의로 가결되면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까지 이뤄지면서 구속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일단 최근 사례를 보면은 추경호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각각 검찰 영장 청구로부터 24일 그리고 14일 뒤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졌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열흘 이상씩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강선 의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걸릴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긴 합니다. 권성동 의원 사례 말씀해 주셨는데 권성동 의원은 당시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어요. 강선우 의원도 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지 말지 좀 관심인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일단 지난번 경찰 출석 당시에도 관련 질문들이 현장에서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강선우 의원 침묵을 지켰고 그 전과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관련돼서 입장을 밝히진 않았는데 일단 출석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김경전 시의원에게 받은 쇼핑백 안에 공천원금이 있는 거 전혀 몰랐습니까? 구속영장 청구되면 불체포 특권 포기하실 의향 있습니까? 네, 다만 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다고 해도 이건 정치적인 선언입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헌법에 따라서 반드시 이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특검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포기 의사를 밝혔지만 이에 따라서 표결이 진행됐던 건데요. 강선 의원 의혹 제기 이후에 제명이 되긴 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 출신이라서 표결이 어떻게 될지 관심인 상황입니다. 오늘 관련 기자 질문이 있었는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서 아직까지 논의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끝으로 김경전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건들을 좀 둘러싸고 의혹이 많이 제기가 되는데 이번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수사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돈을 돌려받은 김경 시의원이 측근이나 가족 기업의 이름을 이용해서 강선 의원에게 또다시 1억 3천만 원을 차명으로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황입니다. 일단 이번 구속영장 신청 혐의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지만은 경찰은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김경전 시의원 같은 경우 경찰 조사에서 강선 의원이 직접 이 후원금 입금을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차명으로 2천만 원 정도를 보내니 강 의원이 후원금은 마무리돼가느냐고 말해서 다시 돈을 또 송금했다는 주장인데요. 반면 그간 어떠한 의혹 제기에도 SNS에 관련 글을 올리지 않았던 강 의원은
오늘 글을 게시해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예. 후원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입금을 확인해서 이렇게 1억 3천만 원을 반환하도록 조치했다며 경찰이 이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이 같은 의혹에 더해서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경시 의원이 출마를 노리면서 금품 전달을 당시 현역이던 국회의원들에게 시도했다는 요구 이러한 정황도 포착이 됐습니다. 네. 김 전 시의원의 관련자 PC, 이른바 황금 PC로 불리고 있는데 이 PC에 당시 금품 전달과 관련해서 논의한 녹취 120여 개가 저장돼 있던 사실이 저희 YTN 취재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녹취를 보면은 출마가 가능하게끔 한 국회의원에게 부탁하기 위해 전 서울시 의원에게 금품 전달을 요청했다라고 말하는 녹취, 그리고 다른 의원이 공천 작업을 해주기로 했다고 말하는 녹취 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여기에 당시 민주당 의원 7명 이상의 이름이 적힌 것으로 파악된 상황인 만큼 일단 이들에게 실제로 금품이 갔는지 등은 경찰 수사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확인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천원금과 관련해서 취재하고 있는 정현우 기자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재인상 방침을 되돌리기 위해 급히 방미길에 올랐던 여한구 통상본부장이 빈손으로 귀국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미국 설득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의 빠른 처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지만 특별법이 처리되더라도 미국이 관세 인상 방침을 철회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한국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방미길에 올랐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돌아왔습니다. 앞서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미국 측의 마음을 돌리지 못한 채 사실상 빈손으로 귀국했습니다. 한국은 이 관세 합의를 충실하게 그리고 또 신속하게 이행할 그럴 의향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각계 의견을 듣고 온 여 본부장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대미투자특별법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미투자특별법 그게 이제 국회에서 좀 지연되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국회에서 그렇게 여야 합의로 좀 더 이게 속도를 내겠다라고 하신 부분은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미투자법이 국회에서 처리되더라도 미국이 관세 재인상 방침을 철회할지는 미지수입니다. 3명이나 가서 그 부분을 협의했는데 공통적으로 들은 거는 우리가 절차를 밟고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빼던 칼을 그냥 접어넣지는 않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특별법 통과와 별개로 정부가 일본처럼 1호 대미투자 사업 발표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미국의 분위기를 보면 지금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이외에 다른 것들을 좀 더 한국 쪽에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원전이나 조선 같은 미국이 관세 인상을 관보에 게재하기 위해 내부 협의에 들어간 상황에서 정부는 만약 공식화되더라도 인상 시점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두 달 유예를 두고 시행된다면 그만큼 협상 시간을 더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미국 측과 계속 협의를 이어가면서 미국의 관보 게재를 막고 동시에 유예 기간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네, 대기 정체의 스모그가 가세하면서 오늘 밤까지는 초미세먼지의 황사까지 더해질 걸로 보입니다. 내일은 영하 10도의 강추위가 예고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오늘 종일 공기가 탁했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네, 서울 등 수도권은 대기질이 여전히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현재 서울과 경기, 강원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40마이크로그램 정도로 한두 시간 전보다 20에서 30마이크로그램 정도 낮아졌습니다. 또 충청 이남지방도 잠시 청정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보통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닌데요. 국립환경과학원은 퇴근길 이후부터 오늘 밤 늦게까지 다소 강한 스모그띠가 내륙을 지나면서 수도권부터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중서부 지방은 밤사이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의 고농도가 한 차례 더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호흡기 질환자와 노약자 또 어린이들은 더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오늘 밤 늦게부터 내일 새벽 사이 만주 부근 발원제에서 발원한 황사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번 이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는 그리 오래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새벽이나 아침부터는 강한 한기가 유입되면서 대기질이 대부분 평소 수준을 회복하겠고 또 기온까지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내일부터 이틀 이상 서울 등 내륙 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떨어지고 체감온도는 영하 15도 안팎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또 충남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한파특보를 발표했습니다. 발효 시각은 오늘 밤 9시입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내일 영하 8도, 또 주말과 휴일은 영하 12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또 서해안과 제주도 산간 등 서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건조특보가 발령 중인 동해안 지방은 건조한 돌풍이 가세하면서 당분간 산불 등 화재 위험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네, 어젯밤 유명인들이 네이버에 익명으로 남겼던 글이 공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이버가 인물 프로필에 지식인 서비스 사용 기록을 연동시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과거에 누가 어떤 글을 썼는지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볼까요? 지난 2021년 배우 황신혜, 오현경, 고현정, 최명길 씨 중 누가 가장 예쁜지 외모 순위를 묻는 글입니다. 당시 최명길 씨가 이 글에 직접 달았던 답변은 어땠을까요? 부등호까지 써서 자신이 가장 예쁘다는 답을 달았습니다. 전직 국가대표 체조 선수 손현재 씨가 다이어트 방법을 공유했던 답변도 공개됐습니다. 당시 손현재 씨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요. 조깅이 제일 효과가 좋고 식습관이 중요하다며 정성스럽게 답글을 남겼습니다. 나태주 시인도 자신의 시 풀꽃에 지인의 이름을 넣어도 되냐는 질문에 원작자 입장에서 재밌다며 훈훈한 답글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원치 않게 과거 발언이 이렇게 공개되며 논란인 사람도 있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고려대학교 재학 중이던 2004년에 쓴 글인데요. 고려대 남녀차별이 심하지 않은 질문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술 취해 여하구를 성희롱하는 건 모든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니냐고 언급한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22년 전 글이긴 하지만 지금의 감수성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이 외에도 연예인들이 유명해지거나 데뷔 전에 직접 올린 글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네이버는 업데이트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며 현재는 원상복구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자체 행사에서 한 군수의 부적절한 발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지역의 인구 소멸 대책으로 어떤 방법을 꼽았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인구 소멸에 대한 것을 법제화를 해서 즉 뭐냐면 스리랑카나 베트남이나 그쪽 젊은 처녀들 좀 수입자 해갖고 농촌 총각 장교도 보내고 이런 어떤 특별 대책을 뭐해야지. 자, 이를 두고 외국인 여성을 노동력이나 결혼 대상자로만 보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지적이 쏟아졌는데요. 관련 질문을 받은 강기정 광주시장은 해당 발언을 바로잡으며 답변을 마무리했습니다. 무슨 외국인 결혼 수입 이건 잘못된 이야기 같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 추진하고 있는 지역 성장, 지역 주도 성장, 지역에 산업이 있으면 저는 출생률도 인구도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울산에 있는 한 도로에서 발생한 4중 추돌로 차량 한 대에 불이 붙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장을 지나던 사람들이 운전자와 동승자를 구조했는데요. 이 구조에 나선 사람들은 경찰과 일반 시민들이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네, 해거름역 추돌 사고 현장에 뒤엉킨 차량에서 이렇게 불길이 치솟습니다. 이 불이 난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는 아직 탈출하지 못한 긴박한 상황이었는데요. 앞서가던 차량이 멈춰 서더니 이렇게 사람들이 우르르 내려 현장으로 다 달려갑니다. 곧바로 차문을 열고 힘을 합쳐서 구조하는데요. 차량 밖으로 구조자들이 옮기고 소화기를 들고 진화까지 나섭니다.
사고를 조사한 경찰이 귀중한 목숨을 구한 사람을 찾아보니 다름 아닌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5명이었습니다. 업무차 이동을 하다가 이 귀중한 생명을 구하게 된 건데요. 경찰관 외에도 시민 2명이 구조와 진화를 도왔습니다. 경찰은 구조를 지원한 시민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화재 진화를 도운 시민들도 찾고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있는 아파트에서 새 모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앞집에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혈흔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아파트 내에서 목과 팔, 어깨 등을 흉기에 다친 40대 A씨와 10대 두 딸을 발견해서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방송인 박나래 씨의 집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고객인 노부부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은행에서 일하며 피해자의 재력을 알게 된 뒤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만 이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이번 주 0.27% 올라 52주, 즉 1년 내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상승폭은 소폭 주춤했는데 양도세 중과 재개를 둘러싼 논의 여파로 매물이 늘어난 가운데 질주하던 집값이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재작년 말 대출 규제와 고금리 압박에 눈치 보기 하던 수요자들이 강남 일대 재건축 추진단지를 사들이며 상승 전환한 서울 아파트값.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시작된 상승 릴레이는 52주째 정확히 1년 내내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27% 올랐는데 특히 비강남 지역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관악구가 0.57%로 상승폭이 가장 컸고 영등포구와 성북구가 0.41% 올랐습니다. 반면 강남권은 다소 주춤했습니다. 송파는 0.31%에서 0.18%로 강동은 0.39%에서 0.29%로 오름폭이 둔화했습니다. 질주하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한풀 꺾인 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논의 여파 때문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시행을 앞두고 시세보다 싼 절세 매물이 나오지만 매수자들은 선뜻 나서지 않다 보니까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데요. 실제 정부가 양도세 중과 부활 방침을 공식화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은 강남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5%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59제곱미터 아파트가 최근 호가보다 1억 5천만 원 저렴하게 나왔고 마포구의 한 84제곱미터 매물도 호가보다 2억 원 낮춘 29억 원에 급매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토어제 시행 전과 비교하면 매물 규모 자체가 미미한 수준이고 강남권에선 매물이 늘어도 대출 한도 때문에 매수가 제한적이라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높습니다. 가격이 많이 내려갖고 급매로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다주택자 매물 유도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선 세입자가 있는 경우 실거주를 늦춰주는 방안 등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백자가 지금의 충남 부여에 도읍을 둔 시기 왕궁터로 거론되는 관북리 유적에서 피리 한 점과 행정문서로 사용된 목간 300여 점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는 충남 부여 관북리 유적에서 탄소연대 측정 결과 서기 600년 전후 시기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로 형태 대나무 재질 피리 한 점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삼국시대를 통틀어 관악기 실물이 출토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도난당할 뻔했던 외제니 황후의 왕관이 원형 그대로 복원될 예정이라고 루브르 측이 밝혔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현지 시간 4일 외제니 황후 왕관이 도난 사건 당시 외관이 다소 변형되기는 했지만 거의 온전한 상태라면서 전문가들이 원상태로 복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학생이 제 숙제를 동물이 먹어서 못 가져왔어요라고 하면 그대로 믿을 선생님이 얼마나 될까요? 흔한 변명 같은 이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일이 미국에서 벌어졌다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미국 애리조나주의 한 가정집입니다. 작은 돼지 한 마리가 책상 위에 있던 책가방을 쓱 끌어내리더니 얼굴을 파묻고 가방 속 책들을 사정없이 물어뜯습니다. 이 집에서 반려동물로 기르던 돼지가 초등학생의 숙제를 망가뜨리는 범행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힌 건데요. 돼지가 딸의 숙제를 먹어버렸다는 믿기 힘든 말을 전해야 했던 어머니는 이 영상을 선생님에게 메일로 보냈고 명확한 영상 증거에 선생님도 숙제를 한 것으로 인정해줬다고 합니다. 현지 매체는 이 영상이 150만 회를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라고 소개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추운 얼음물 위로 사람들이 둥둥 떠 있습니다. 아이스 플로팅이라는 겨울 레포츠를 즐기는 모습인데요. 빨간색 특수 방한복이 부력을 만들어주고 체온도 유지해줘서 수영을 못하거나 추위에 약한 사람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러시아와 북유럽, 중국 등에서 이색 체험으로 인기라고 하네요. 우리나라 스피드스케이팅 레전드인 이상화가 떠난 이후 누가 후계자가 될지 이번 동계올림픽에서도 관심이 쏠립니다. 포스트 이상화 원조 김민선과 샛별 이나연이 선후배 간 선의의 경쟁을 펼칩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171cm의 큰 키만큼이나 스피드스케이팅 이나연의 상승세는 매섭습니다. 지난해 2월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2개를 목에 걸며 큰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고 같은 해 11월 월드컵 1차 대회 500m에서 동메달을 거머쥐며 기대를 더 키웠습니다. 국가대표 선발전에선 선배 김민선을 제치고 종합 1위에 올라 빙상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 목표는 시상대에 오르는 겁니다. 너무 좋죠. 왜냐하면 너무 잘 타셨던 선수 뒤를 잇는 그런 말이니까. 목표를 좀 크게 잡자면은 포디움이 제 목표고요. 또 재밌게 후회 없는 경기가 제일 큰 목표예요, 지금. 포스트 이상화의 원조는 김민선입니다. 2022-2023 시즌 월드컵 랭킹 1위를 차지하며 올림픽 메달권 후보로 꼽혀왔습니다. 이후 부진의 시기를 겪다가 지난해 12월 월드컵 4차 대회 500m 동메달을 목에 걸며 다시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약점으로 지적된 스타트도 좋아져 이번 대회 메달 획득 가능성을 좀 더 키웠습니다. 벌써 세 번째 도전인 만큼 후회 없는 경기 하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크게 들고 500m에서 메달을 획득하는 게 목표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상 둘 다 메달권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경기 당일 컨디션을 잘 끌어올린다면 이번 대회에서 포스트 이상화가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YTN 이더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 참관을 위해 현지로 출국했습니다. 이 회장은 현지에서 글로벌 정관계 인사와 스포츠계 인사, 비즈니스 파트너 등을 만나 스포츠 외교관 역할을 하며 경영 보폭을 넓힐 예정입니다. 2년 전 2024 파리올림픽을 참관했던 이 회장은 귀국 당시 갤럭시 빅토리 셀피 마케팅이 잘 된 것 같아 보람 있었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삼성전자는 IOC 최상위 후원자 15곳 중 유일한 한국 기업입니다. 레고그룹이 넷플릭스와 협업해 애니메이션 K-팝 데몬헌터스를 주제로 한 제품을 선보입니다. 레고그룹은 K-팝 데몬헌터스의 세계관을 구현한 제품을 기획하고 있으며 올해 여름 첫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레고그룹과 넷플릭스는 내년에도 후속 세트를 선보이는 등 협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2020년 10월 스위스에서 운행을 시작한 현대차의 수소 전기 트럭 엑시언트가 유럽에서 누적 주행거리 2천만 킬로미터를 달성했습니다. 현대차는 누적 주행거리 2천만 킬로미터로 소나무 150만 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것과 같은 탄소 13,000톤을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에이스 경험이 설을 맞아 2억 1천만 원 상당의 백미 7,500포를 성남시에 기탁했습니다. 전달된 백미는 관내 독거노인과 소년, 소녀, 가장 등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에이스 경함은 안성호 이사장이 이끄는 공익재단으로 1999년부터 매년 설과 추석마다
취약계층을 위한 백미 기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초봄처럼 온화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10.1도까지 올랐는데요. 날이 풀리면 찾아오는 불청객, 미세먼지도 말썽이었습니다. 다만 오늘 밤사이 찬 공기가 밀려들면서 먼지가 차츰 흩어지겠고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곤두박질하면서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추위가 더 강해지겠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초미세먼지는 물러가도 상층으로 황사가 지나면서 오전까지 일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수 있겠습니다. 하늘엔 대체로 구름만 많겠지만 제주도는 밤부터 비나 눈이 내리기 시작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대기 건조함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강풍이 부는 만큼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일부 수도권과 강원 북부, 충남 곳곳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8도, 대구 영하 2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은 영하 3도에 그치겠고요. 대구 5도, 광주 2도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 사이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도 예상되고요. 강추위는 월요일 낮부터 물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